오늘 그 음향기기 측정 및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신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음향기기 측정 및 분석이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아마 참석자들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조 강사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측정의 차세대 저보다 더 잘할 스튜디오 올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뭐 언더케이지나 뭐 여러 이렇게 잡지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향기기 쪽, 특히 스마트폰, 뭐 앰프, 블루투스, 뭐 이어폰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측정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애에서는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서울대 음향공학 연구실에서 음향공학 박사를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오늘 갖고 온 장비 전기음향 측정의 국제 표준은 오디오 프리시전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오디오 프리시전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오디오 프리시전 제품을 좀 이게 협찬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이거 살려면 지금 저 장비마다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그 정도 되겠네요. 되는데,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제가 이제 AP 본사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출신이거든요. 최고 레벨이라고. 왜냐면 최고 레벨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또 모르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AP 본사 엔지니어를 상대로 해서 한 3일 정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AP 본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에 대해서 뭐 스피커든 이어폰 헤드폰이든 아니면 음향기기 앰프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 및 분석을 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이쪽에 측정하는 것 쪽으로 많이 관여하게 돼가지고 제가 원래 전공은 제품 만드는 건데 측정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가 새로운 장비가 개발이 되면 오디오 장비는 저한테 이렇게 다 와서 제가 베타 테스트를 해주고 뭐 이렇게 문제점 발견하고 할 때 아까 스튜디오 올 친구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뭐 버그도 잡아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는요, 음향기기 측정 이론, 그 다음에 음향기기 측정에 대해서 실제로 시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P하고 파워앰프 이 두 종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DAP는 플랫뉴 제품을 아니에요? 맞잖아. 네. 어쨌든 플랫뉴 제품 코온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할 거고요. 파워앰프는 오디오 벤치마크 미디어 제품을 할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측정해본 앰프 중에서는 탑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기기 측정 이론인데요. 이렇게 측정 관련돼서는 국제 표준단체에서 있잖아요. 특히 전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 기준대로 측정하는 데이터는 약간 가라 데이터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측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숫자로 나오고 그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장난일 수가 많아요. 숫자 노름일 수도 있고. 뭐 조건을 다 맞추지 않으면 있잖아요. 거기 나온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가 LG 삼성전자 이런 음향 관련된 엔지니어 교육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야 너 노이즈 레벨이 뭐 얼마냐 이렇게 하면 뭐 몇 밀리볼트인데요 그러면 그거 같이 있잖아요. 서로
덤앤덤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웨이팅을 뭐로 해주고 주파수 대역을 뭐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내가 RMS로 잰 건지 피크 레벨로 잰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써주고 나서 그때의 노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노이즈의 임적 임피던스를 또 몇 옴으로 걸어줬는지에 따라서 출력에 나오는 노이즈 합이 다르거든요. 임적 임피던스를 600옴을 해준든지 아니면 뭐 100kΩ을 해주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20에서 20km까지 밴드위드스를 설정해가지고 쟀는지 아니면 20에서 24까지 했는지 48로 했는지 96을 했는지 그 다음에 A 웨이팅을 했는지 CCIR 2K 필터를 했는지 재는 것들은 볼트 RMS로 쟀는지 Q 피크를 잰 건지 아니면 피크를 잰 건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야 너 노지 레벨 얼마냐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를 잴 때 기계를 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이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디오 기기 측정을 좀 많이 해봤고 이렇게 그 대기업들 측정을 할 때 표준 제정하는 것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현대차에 있는 앰프 표준 정하는 것도 제가 일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좀 많이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워앰프에 대한 측정 표준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CT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국 소비자 가전 이쪽에서 미국 쪽에 제품을 수출하려면요, CTA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유럽부터 해가지고 미국 이외 나라를 할 때는 IC 스탠다드대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IC는 우리나라 KS랑 같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인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학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오디오를 측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AS는 내가 디지털 오디오 기기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앰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앰프하고 디지털 기기를 할 거니까 앰프 같은 경우에는 CTA, IC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측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F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CT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고요.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상무성에서 이게 정한 룰인데, 이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오디오 앰프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CTA 2006-B 같은 경우에는 카 앰프에 대해서만 특화시켜서 모바일 오디오 앰플파이 되죠. 그렇죠? 카 앰프를 측정하는 룰이 또 다르거든요. 카 앰프는 AC가 안 들어오고 DC가 들어가죠. 14.4V가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피던스도 가정일 때는 8옴이지만 카에서는 4옴 혹은 2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압이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압이 220V 뛰는 게 아니고 뭐 14.4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항을 낮게 써야 됩니다. 그 서브퍼 같은 경우는 1옴을 써요 또.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것대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음향기기 측정 장비에는 이처럼 이제 국제 표준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요, 한 억대가 이렇게 정도인데, 다 합치면 억대가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간이로 측정할 때 있잖아요. 하는 것들은 내가 PC에서 있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무료 측정 프로그램을 해가지고도 유사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사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이 싸구려 이렇게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어떤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부터 100만 원 넘게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도 여기 있는 웬만한 한 90%, 한 95% 정도의 정확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USB로 해가지고 이게 측정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근접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꼭 돈이 없어가지고 측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50만 원 합니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많은 장비가 많이 안 팔려요. 최신 장비가. 근데 나는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나는 오실로스코프까지도 측정 다 할 수 있어.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 최신 장비들은 일본 애들 잘 안 사더라고.
대한민국 최신 장비라 그러면 웬만하면 대개도 다 사거든요. 이 장비 뭐 갖고 있노 그러면 내 AP 무슨 뭐 555 모델 있다 그러면 나는 뭐 난 더 좋은 거 있는데 막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약간 문화가 됐는데 일본 애들은 난 오실로스코프 써. 난 멀티미터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문화가 다르더라고. 측정 항목입니다. 이게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NSSC, 그 유튜브 보면 NSC가 있고요. 아니면 제 이름인 SINLYUL, 리로 들어오면, 여기 대한 상세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이틀간 한 게 있거든요. 총 16시간 강의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게 그게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향기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앰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출력기 출력.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정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력. 예. 첫 번째는 주파수 응답에는 이제 20에서 20kH까지 얘가 얼마 정도 출력 있느냐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 20에서 20kH까지 출력 있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피크값 플러스 마이너스 뭐 1dB 이내로 들어오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2dB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맥시멈 데비에이션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0.01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내 들어온다 그러면 너는 100만원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너는 1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주파 특성은 그렇게 측정을 하고 이게 들어오는 디지털 레벨은 0dBfs가 디지털로 최고 센 레벨이거든요. 예, 그 코덱이 갖고 있는 최대 값인데 거의 그래서 0dBfs에 가까운 0.1dB 정도, 마이너스 0.1dB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0dBfs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얘 끝장을 보고 싶어, 얘가 진짜. 끝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 하단 조건으로 본다면 이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가지고는 표기를 안 하고요. 이걸로 표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dB 정도. 왜 그럴까요? 왜? 주파 특성을 볼 때 왜 저렇게 작은 레벨로 볼테지를 쓰면 10분의 1 볼테지로 쓰는 거거든요. 2V 능이 아니고 0.2V 레벨에서 측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녹음을 할 때 헤드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요즘 댄스곡은 좀 말도 안 되게 심한데 막 이제 일반적인 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평균 레벨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 상황에서 그 주파수 특성을 볼 때는 마이너스 20dB 정도. 근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10 정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라우드니스 오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헤드룸도 없이 강하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우습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댄스곡도 난리도 아니죠.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크기 전쟁으로 소리 크기 전쟁이 돼가지고 음질은 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표준에서 마이너스 20을 하지만 마이너스 1도, 0.1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을 보는 건데요. 왜곡은 이제 THD 플러스 N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dB 레벨일 때, 마이너스 20dB 레벨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요소 들으니까 이게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D라는 게가 있는데요. IMD는 상호 변조 왜곡입니다. THD라는 것들은 내가 1kHz 톤을 넣어줬는데 실제로 보면 1kg만 나오는 게 아니라 2kg, 3kg, 4kg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THD가. 네? 그러니까 1kg를 넣으면 왜 2kg, 3kg, 4kg 나오지? 다 나옵니다. 모든 전자기기, 모든 음향기기에는 왜곡은 다 있습니다. 얼마만큼 작냐라는 거지. 예, 그게 있고요. 근데 이거 THD 저거는 제일 그래프 중에서 제일 이상한 거는 THD를 갖다가 20Hz에서부터 사람이 다는데 20kg까지 이게 측정을 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바보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HD가 되려면 보통 오차까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1kg 같으면 오차까지면 1, 2, 3, 4, 5kg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되는 건 문제 없어요. 값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10kg를 갖다 오차를 볼 수 있을까? 10kg 같으면 10, 20, 30, 40, 50, 50kg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샘플링 레이시 예를 들면 441로 돼 있는데 20kHz까지 못 들어오는데 그럼 이거는 10kHz를 갖다가 그 TH 본다고 하면 10,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2첩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당연히 작게 나오지. 3, 4, 5가 엇방이 됐으니까. 그럼 왜곡이 실제로 크는데도 작게 보이는 이 기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20kHz를 볼 수 있을까? 20은 2, 4, 6, 8자 100kHz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200kHz 샘플 레이시 지원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THD는 밴드 리미티드 된 상황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저주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5kHz까지밖에 못 봐요. 4kg? 그러면 4, 5, 20이니까 20kg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주파 수만 왜곡을 잴 수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THD가 다가 아니라는 거, 오디오에서는. 두 번째는 THD는 단일 톤을 넣는 겁니다. 단일 톤? 톤 하나밖에 안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톤이 들어간 우리 오디오 같은 거는 여러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데서는 하나도 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상호 변조 왜곡을 못 봐요. 그래서 어쨌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5kHz 이상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10kg, 20kg에서의 왜곡은 어떻게 그럼 볼까라는 거예요. 장비 샘플링 레이시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못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위터 스피커의 THD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어떻게 볼 거예요? 샘플 레이시 지원이 안 되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이제 상호 변조 왜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kHz하고 20kHz 두 톤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19kHz하고 20kHz의 상호 변조 왜곡은 1kHz도 있겠죠. 또 차이가 생기는 게 1kHz도 있고 두 배인 2kHz도 있고 3kHz, 4kHz, 5kHz 이렇게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kHz 이내에서 있잖아요. 이 왜곡 양이 쫙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보면 19에서 20kHz 이 대역에서 왜곡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위터 가지고 왜곡을 댄다고 할 때, 왜곡을 잴 때는 이제 이렇게 상호 변조 왜곡으로밖에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18하고 20kHz 이런 걸 보는. 그러면 이 두 개니까 2, 4, 6, 8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 18하고 20kHz에서 왜곡이 심하다고 알 수가 있겠죠. 유추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이제 상호 변조 왜곡입니다. 그리고 전 대역에 대해서 상호 변조 왜곡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41Hz하고 7993Hz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주파수 어느 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수의 두 개를 해서 보면 그 두 개 합가차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왜곡이에요. 이 저주파수를 더 크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류를 좀 더 많이 드라이브 시켜가지고 이 앰프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기돼 있어요. 저게 국제 표준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스피커도 저렇게 해서 유사하게 됩니다. 스피커는 투톤을 IMD가 스피커 같은 경우는 IMD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F0 부분에다가 하나를 놓고요. 나머지를 이제 고주파선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상호 변조 왜곡입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걸 왜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장비를 만드는 AP 엔지니어도 IMD를 왜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보면 표준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지 왜 모르겠어요. 자기는 왜 쓰는지도 모르고 막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최대 출력이에요. 최대 출력은 왜곡률이 1%가 되는 지점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왜곡률이 0.1% 됐을 때 출력을 점점 높이면 왜곡이 커질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1% 그러면 얘는 출력이 뭐 이 앰프는 뭐 80W, 100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좀 하이엔드는 뭐 0.1, 일반적으로는 1%. 1%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사인파를 눈으로 봤을 때 1%딱 보면 사인파가 약간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타임 도면에서 보면 사인파가 약간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게 그 1% 왜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오실로스코프에서 타임 도면을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찌그러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FFT를 뭐 1%를 초과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1%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시간축으로는. 근데 주파수 분석을 해서 보면 이제 왜곡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게요. 여기 보면 997Hz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7993, 41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여기 혹시 앰프 쪽 설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군.
이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1kHz 톤 넣어가지고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음향기계 될 때. 그렇죠? 그거 왜 그러죠? 딱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 아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자기가 이 대답이 얼마나 쪽팔리는 대답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kHz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20에서 20km 사람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옥타브 스케일로 보면 제일 센터가 1k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점을 보라고 하면 제일 대표되는 하나 선수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 1km가 사람이 이제 옥타브 스케일로 보면 제일 중심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m를 쓰고, 두 번째는 1kHz라는 것들이 심리음향 실험할 때 있잖아요. 기본이 되는 주파수예요. 모든 우리가 라우드니스 계산할 때도 SPL 라우드니스 바꿀 때 1kHz 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팅을 걸어줄 때도 A 웨이팅이나 C 웨이팅 해줄 때 값이 안 바뀌는 값이 1kH입니다. 그래서 1kH가 제일 기준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1kH를 쓰지 왜 997Hz를 쓰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일 때 샘플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짝수를 홀수로 쓰죠. 이 정수배가 되면 예를 들면 어떤 한 사이파 1kHz를 갖다가 있잖아요. 샘플링을 할 때 이게 딱 이게 맞아 들어가려면 이게 나중에 양자와 에러가 48kH를 쓰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0Hz잖아요. 48kHz잖아요. 그러면 1kHz 사인파 내에 48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샘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수배가 딱 되면 딱 0을 찍고 딱 맥스를 찍고 딱 0을 찍고 하면 양자배라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997Hz라는 것들은 우리가 샘플링을 쓰는 게 44100 샘플링도 있고요. 48도 있고 32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수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샘플링이 어떤 이게 사인파의 처음과 끝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양자와 에러를 갖다가 제일 통계적으로 제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kHz 쓰면 안 됩니다. 1kHz 쓰면 16비트도 양자와 에러가 확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 안 가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이런 거 다 합천 어떤 샘플링 레이트의 공배수가 안 되는 그런 1kHz에 최고 가까운 주파수가 997Hz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 기기를 측정하는 1kHz 던준다. 그건 약간 무식한 거죠. 그래 놓고 나서 SNR을 재고 노이즈 레벨이 어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실제보다. 그렇게 절대 쓰면 안 되고 997을 기억하시라. 이거는 어떤 내가 주파수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샘플링에서 뭘 쓰더라도 거의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잔류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잔류 노이즈가 뭐죠? 그냥 앰프 켜놓고 앰프 볼륨 맥스로 해놓고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시식하고 소리가 나지?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가 얼마만큼 노이즈 소리가 나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일단 볼륨 맥스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했어요. 볼륨 맥스를 해가지고 잴 때 재면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입력 조건이 DAP 같은 경우는 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앰플은 입력 터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력 터미널을 CDP에 연결을 하고 재는 거하고 그냥 오픈시켜서 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쇼트 시켜가지고 이제 앰프 입력을 갖다가 그 LR 침정을 쇼트 시켜서 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존슨 나이키스트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입력 저항에 따라서 그 잡음에라 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600ohm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이즈 레벨을 재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파수 대역을 20에서 20kHz를 하느냐, 20에서 22kHz를 하느냐, 20에서 48 하느냐, 그 밴드위드스가 2배로 넣느냐면요, 노이즈가 3dB이 커집니다. 그 밴드위드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가 또 저음을 20Hz까지 쓸 거냐, 10Hz까지 쓸 거냐, 20Hz인데 버터뮤스 필터를 쓸 거냐, 일립틱 필터를 쓸 거냐, AS17 필터를 쓸 거냐에 따라서도 또 양이 또 달라요. 이게 20에서 20kH가 되면 20kH하고 20.001kH가 소리가 안 들어올 것 같죠?
그런 게 아니고 20km 하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겁니다. 이 내려주는 속도가 빨리 갈 거냐? 모터버스 쪽으로 가면 넓게 가거든요. 엘립틱은 좀 급합니다. AC17은 더 급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대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천천히 떨어지면서. 그러면 또 노이즈 더 커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웨이팅이라는 것들을 걸어줘야 됩니다. 웨이팅을 걸어주는데 잔류 노이즈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이즈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노이즈의 정의는 우리말로 하면 잡음이죠. 예? 잡초랑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는 다 잡음인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사람 기준에서. 이게 사람이 20에서 20km를 듣고 1km를 잘 듣기 때문에 있잖아요. 저주파수, 고주파수를 못 듣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웨이팅을 작게 주는 거 이런 개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A 웨이팅을 걸 건지 아니에 따라서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A 웨이팅을 걸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어요. 소음을 잴 때. 근데 디지털 기기를 잴 때는 A 웨이팅 걸면 안 됩니다. 디지털 기기는 CCIR 2K 필터라는 특수한 필터가 있어요. 그걸 재야 돼. 그렇게 하라고 AS17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왜 다르냐라는 거지. 왜 그냥 앰프에 있는 거 잴 때 아날로그 기기를 잴 때 A 웨이팅을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라우디에서 40dB 정도 수준에서의 웨이팅 값을 하는데 왜 디지털 기기는 CCR 2K라는 어떻게 보면 7kg, 8kg를 훨씬 더 부수시킨 게 있어요. 그걸 왜 쓰죠? 예, 맞아요. 디지털 노이즈는 아날로그 노이즈와는 프로파일이 다릅니다. 디지털 노이즈는 이제 양자와 노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씩 하고 나오는 백색 잡음하고는 전혀 다른 막 희한하게 이런 소리가 나요. 굉장히 고음이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디지털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써야 돼. 그래서 이건 아날로그 기기일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호대 자원비가 있습니다. 신호대 자원비. 신호대 자원비도 이거는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빨리 할게요.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신호대 자원비는 아까 1%까지 찍는 게 최대 신호라 그랬죠. 그거 대비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 잡음 레벨 있잖아요. 잔류 노이즈 레벨 사이에 레벨 관계, 레벨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신호대 자원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넓을수록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렌지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게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숫자 싸움입니다. 이거는 SNR이니까 신호대 잡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가 신호대가 커져도 SNR이 좋아질 거고, 노이즈가 작아져도 SNR이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치가지고 신호만 크게 들어오게끔 하면, 그것도 SNR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는 나는 생각하기에 SNR 좋다고 그러면 노이즈가 작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이즈가 작은지 보려면 잔류 노이즈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어폰 이렇게 듣는데 보면 씩 소리 나는 건 SNR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잔류 노이즈를 봐가지고 잔류 노이즈가 얼마지? 나중에 이어폰, 헤드폰의 감도가 얼마다 그러면 그걸 반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A 드라이브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세기 때문에 잔류 노이즈 많은 놈 보면 씩 하고 소리 납니다. 옛날에도 테이프 레코더 듣죠. 잔류 노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구할 이 두 개 하면 이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DNR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이즈 게이트라는 게 걸려가지고 갑자기 코덱이 출력을 무음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를 때. 그래서 측정할 때 이게 노이즈를 갖다가 출력을 꺼버립니다. 지금 기계가. 지금 대부분 다 플레이어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폰도 그렇고 가지고 음이 안 나오면 꺼버립니다. 그러면 조용해지니까 SNL 엄청 좋은 것처럼 나오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 60dB fps의 시그널을 내줘가지고 코덱 안 꺼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현실계니까 그렇게 재는 게 이제 DN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토크라 그래가지고 왼쪽 채널 실험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실제로는 왜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L로 넣었으면 L로 나와야지 R로 어떻게 나오잖아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양을 보는데 이게 고주파수로 갈수록 더 크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kHz 돼요. 10kHz 톤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하나만 볼 때는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 특성, 군지연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채널 간 레벨 차도 있고요. 똑같이 듣는데 LR에 같이 나와야 되겠죠. 채널과 위상 차도 있고.
출력 레벨 안니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계속 내주는데 계속 재보는 거야. 60데시벨. 또 1초 뒤에 됐는데도 60데시벨.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60데시벨 유지해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나중에 어떤 뭐 전자기기 상에 열리는 것 때문에 계속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재봐야 된다.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0.1초 간격으로 60분 동안 하는 겁니다. 1초가 1시간에 3,600초죠, 그렇죠? 그럼 36,000개의 샘플을 얻어서 그게 쭉 꺼봐가지고 일직선에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브 밴드 성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시그널 갖다가 이게 깍둑썰기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다시 아날로그로 하려면 로패스 필터라는 걸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급 필터라고 그럽니다. 보급 필터 걸어주면 이게 패스 밴드에 비해서 아르브 밴드가 마이너스 100데시벨까지 확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주파 특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것들은 웬만하면 100데시벨까지 떨어뜨려줘요. 내가 되면 44100 한다 그러면 20km 이상을 갖다가 마이너스 100데시벨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순쓰레기 같이 만든 보급 필터가 많습니다. 한 마이너스 60까지만 떨어뜨려주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60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요. 좋은 것들은 쫙 가면서 100까지 쫙 떨어졌다가 차차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5km에서부터 있잖아요. 줄렁줄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몇 데시벨 줄렁이는 게 아니고 한 0. 몇 데시벨씩 줄렁줄렁입니다. 아주 그게 확대시키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렁거릴까 갑자기? 그거는 보급 필터 설계가 잘못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C의 지터 민감도인데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네. DAC의 지터 민감도인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지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터? 노이즈 같아요. 예, 맞아요. 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을 어쨌든 얘는 갖다가 이제 실수죠, 실수. 실수 값은 컴퓨터가 실수를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지. 컴퓨터는 정수로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수로 바꿔야 된다고.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3분의 1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3분의 1은 무한급수잖아. 0.3343 계속 간다고. 그거는 정의가 안 된다고. 어느 순간에 잘라줘가지고 그 밑에 에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값을 실수를 정수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것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인 거죠. 디지털은 가로도 깍둑설계하고 세로도 깍둑설계까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정수체계로 바꿔줘야 우리가 그 컴퓨터가 메모리에서 연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왜곡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를 갖다가 깍둑설계를 갖다가 계단을 갖다가 아무리 정밀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그 사이는 또 에러가 생길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양자호 에러라고 그러잖아요. 양자호 에러. 근데 요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44100 샘플링이라 그러면 1초에 44,000분의 1초 간격으로 샘플을 탁탁탁 꺼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샘플 간격이 44,000분의 1, 그 다음 샘플은 44,000분의 2초, 그 다음에는 44,000분의 3초, 그 다음에는 44,000분의 4초, 딱딱 나올까요? 책에서 나오는 대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디지털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공대생들은 그런 거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지터에까지는 안 가르쳐줘. 양자와 노이즈까지는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디더 이런 거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주는데, 지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이제 회사에서 가보면 이제 지터를 없애주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지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있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간격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흔들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제가 PLL 같은 회로를 가지고 페이즈라는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게 페이즈 정보잖아요. 위상 정보. 그걸 갖다가 위상을 갖다가 딱 락킹을 시키려면 딱 주기적으로 나오게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발전 회로를 통해서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맞게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디지털 민감도 보는 것들은 진짜 이게 일정하게 나와주느냐. 실제로는 허망하게도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클럭이라는 게 클럭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허접한 기기의 클럭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클럭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있잖아. 디지털 가지고 추적 쓰고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생각하는데 클럭이 안 맞으면 말짱 꽝입니다, 이게.
내가 주는 클럭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야 이게 탁탁탁 해가 나올 건데, 그 서로 클럭이 안 맞으면 이 서로 다른 정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녹음실 같은 데 가보면 마스터 클럭이 있고 여기서 클럭을 다 줍니다. 이 모든 기계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날에 내가 주는 클럭, 그러니까 요 시간 체계로 모든 게 다 너 모든 기기가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측정할 때 클럭이 안 맞으면 있잖아요. 샘플링 레이트 안 맞습니다. 디지털 가지고 1kHz 정확하게 재생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기기들 1kHz 톤 내면 있잖아요. 1kHz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999.7도 나올 경우도 있고요. 1000.3Hz가 나올 경우도 있고요. 클럭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 디지털 계열에서의 발진기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1000Hz를 찍지를 못합니다. 왜? 클럭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치트도 그래 보면 보입니다. 이게 좋은 DAP 있잖아요. 좋은 ADDA 컨버터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기계 출력 임피던스. 이론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출력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앰프 같은 것들은 낮을수록 좋고, 옛날 기기들은 600오브로 다 맞춰놨어요. 이 출력을. 어떤 전송의 관점에서 보면 같이 맞추는 게 임피던스가 맞는 게 이거 출력이 저쪽 입력으로 갈 때 최대한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앰프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대로 낮을수록 좋아요. 초창기 스마트폰은 많이 높았어요. 1옴, 2옴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0.12옴, 0.1옴에서 0.2옴대로 낮춘 거 있고, 좋은 앰프 같은 경우는 0.003.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게 0.0이 많이 붙을수록 댐핑 팩터가 높은 앰프가 되는 거예요. 댐핑 팩터가 100이 넘으려면 0.00 얼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파워 앰프인데요. 파워 앰프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출력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앰프 과제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우리 1kHz 톤 넣어가지고 최대 출력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100W가 나왔어. 그거는 약간 좀 사기성이에요. 웃긴 거는 20kHz도 100W가 나올까요? 20Hz도 100W가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서는 적어도 8점, 10점 정도까지를 갖다가 옥타브당 하나씩 대편수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다 100인데 한 개가 98이야. 그럼 얘는 98W짜리 앰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 있잖아요. 20Hz, 20kHz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주파수 특성 보면 되고요. 이제 왜곡도 아까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잔류 노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DC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 앰프 같은 경우는 신호가 하나도 안 내줬는데 보면 약간 한쪽이 있잖아요. 0.0 100mV 이렇게 정도 한쪽이 이렇게 DC 바이어스가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신호도 안 넣었는데 100mV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호도 안 내줬는데. 네, 그 양이 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피커를 연결해놨어. 그럼 계속 스피커에 이렇게 전압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피커 한쪽으로 계속 움직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앞으로든 뒤로든. 뭔가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DC니까 한쪽으로 흐를 거잖아요. 이게 스피커 항상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스피커 돌아버리겠죠. 계속 열라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하를 낮춰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리고 그 양이 정해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무음인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DC가. DC 옵셋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간격, 크로스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RR,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있는데요. 출력 임피던스가 댐핑 팩터랑 같은 얘기고, CMR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드 케이블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요. 이제 파워 큐브라는 응답인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워서 뒤에 좀 프로그램 더 넣어놨어요. 자, 음향기기 측정하는 건데 주파 특성을 더 보겠습니다. 주파 특성은 있잖아요. 아까 20에서 20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1dB 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랜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0.5dB 이내 들어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0.1 사실 숫자 싸움이에요. 별로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범위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느낍니다. 1dB도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어제 숫자 싸움이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숫자 가지고 까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SNR이 120dB라고 SNR이 110dB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SNR 100?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듣는 환경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잖아요. 60dB도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려면 무향실에서 들어야 돼요. 무향실에서 120dB라는 말은 무향실도 그 노이즈 레벨이 한 20dB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140dB 음향대포 소리까지 표현하고자 하면 120을 쓰시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사실은 대부분 숫자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계에서 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하이엔드 음악을 들을 때 SNR 70 이상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표현이 되려면 굉장히 룸 트리트먼트를 잘 해가지고 방음하고 있는 인슐레이션 공사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기기가 좋다, 이렇게 메이커들이 자랑하기 위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1%를 기준해가지고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 고급은 아까 0.1% 보는 거예요. 근데 허접한 스피커는 있잖아요. 10% 왜곡을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100W가 마치 200W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100W가 한 200W, 한 150W 이렇게. 왜냐면 100W 앰프 가격하고 150W 앰프 가격은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거는 10%, 안적으로 넣는 거, 얘는 200W 그러는데 20% THD 이렇게, 그건 싹 없애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건 순 사기죠, 사기.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류 노이즈인데요. 이 고급 같은 경우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볼트 RMS, 일반 같은 경우는 50 마이크로볼트 RMS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앰프일 때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거 벤치마크 오디오 미디어 건데 이거는 이제 7 마이크로볼트 나오죠. 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앰프가 세상에 이게 1kW가 넘게 나오는 앰프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플레이어 있잖아요. 소형 플레이어에서는 2mV, 2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1 마이크로볼트까지 나옵니다. AP 장비가 계측 장비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마이크로볼트 언더예요. 0.7 마이크로볼트까지 나옵니다. 사실 그 밑으로 더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자 노이즈부터 열 자음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증폭까지 하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볼트까지 낮추는 게 볼륨 맥스라고 제가 보는데 무음일 때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600옴 터미네이션 조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는데 어쨌든 이 정도에 있고요. 근데 SNR, DNR이 있는데 그 일반 같은 경우에는 SNR 같은 경우는 100dB 이상, 고급 같은 경우는 120dB 이상이죠. 사실 둘 다 일반인 고급이든 저는 나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DNR은 마이너스 60dB 시그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5dB 정도 더 작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 미디어 나온, 좀 이따가 확인해 볼 겁니다. 130까지 나온. 왜 300 나오냐? 입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 몇 볼트까지 들어가지? 12V니까 12V. 12V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도 낮지만 입력 레벨도 굉장히 큰 볼트로 들어오니까 SNR이 130까지 나와. 훌륭한 겁니다. 그럼 THD도 얼마큼 나오냐 그러면 110까지 들어가집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THD가 이 기기가 잴 수 있는 THD의 최대량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20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최고로 좋은 계측 장비가 마이너스 120이라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0이 웃기는 일도 있었는데 이 장비 옛날 버전은 얘를 못 잽니다. 왜? 얘가 장비가 더 좋았어. 요 앰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신 장비를 바꿨거든요. 555라고 5천만 원짜리를 바꾸면서 겨우 앰프를 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IMD인데 이게 아까 이제 40Hz하고 아까 7kHz인가? 예, 그걸 떼서 이제 나온 게 67인가? 어쨌든 그 부분 67하고 60하고 7kHz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고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크로스호크는
60dB 정도 이게 작아지면 문제가 없는 거죠. 1000분의 1 정도 볼티지 수준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급은 마이너스 80 정도 되고, 실제로 칩 레벨에서는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까지도 나와요. 근데 나중에 패턴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전자기적으로 결합 커플링이 돼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서는 이게 60dB 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뭐 RF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60 넘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내줄 수 있는 크로토코 양은 DAP보다는 좀 못해요. 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아까 DC 오프셋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은 100mV, 0.1V 이내가 되면 되고, 고급은 이제 10mV, 0.01V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0.1V 정도 되면 스피커 한쪽이 약간 움직여 있는 게 이렇게. 얘는 이제 이게 10mV 이내로 들어오고 있죠. 댐핑 팩트인데, 이게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임피던스가 이게 한 1옴인가? 0.1옴이구나. 0.1옴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는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좋다 그랬죠. 그래, 이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댐핑 팩트 70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앰프 같은 거 보면 내가 전격에 있잖아요. 20분의 1, 카에서는 20분의 1 정도면 좋다 그러고 10분의 1이면 된다 그래요. 예를 들면 4옴짜리다 그러면 출력 임피던스 0.4옴. 이게 보통 수준이고요. 4옴일 때 0.2옴 정도의 출력 임피던스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0.2옴 내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 이하면 더 좋지 않냐고. 댐핑 팩터가 100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좀 달라라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케이블 저항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터미널 저항 안에 있는 크로스오버 저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치기 때문에 그 앰프 출력 임피던스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개를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 30만 넘어서도 있잖아요. 30이나 100이나 댐핑, 그러니까 출력 임피던스가 뭐 0.1이든 0.2, 0.3이든 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현실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숫자이긴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큐브 응답입니다.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파워큐브를 못 들고 왔어요. 엄청, 이거 통째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이거보다 한 5배 무겁습니다. 이게 앰프를 우리가 보면서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크게 이제 강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앰프 출력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덩이 부하 연결해가 제도 4옴이나 8옴짜리 그쵸?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스피커가 더미 저항입니까? 스피커가 전 대역에서 임피던스가 똑같습니까? 위상차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앰프 일단은 4옴하고 8옴일 걸 때는 딱 이거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똑같죠? 이 두 개가. 4옴하고 8옴일 때 출력 관계 보면 이 두 개는 똑같죠? 근데 다른 데서 위상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막 허망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쵸? 이거는 쓰레기 앰프고 이거는 좋은 앰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 하나님이 두 개 정도밖에 안 보는다는 거지. 왜? 업체에서는 이거는 보여주기 싫은 값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발전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스피커 타고 있잖아요. 난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앰프 같은 경우에는 4옴, 2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이 계속 걸립니다. 스피커 공린점에서, 공린점 인근에서. 순간적으로 다 끊기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소리는 더러워지는 거지. 몰랐다는 거, 그게.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옛날에 그런 게 왜 사람들이 스피커가 100W라고 그러면 앰프를 갖다가 한 5배, 6배 정도 많은 출력을 쓰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W면 100W 걸면 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한 6배 정도는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시원시원하게 전류를 갖다가 내줘야 스피커가 소리가 좋아지는 거야. 역시 힘이지. 앰프 힘이 좋아야 돼.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라는 거, 우리는 힘.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부하라는 게 우리가 순수 저항이 아니고요. 임피던스라는 게 계속 바뀌고요. 위상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바뀌면 이제 전류를 확 땡겨갑니다. 이게 지금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요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위상은 있잖아요.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0까지 있잖아요. 커패시티브, 인덕티브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위상이 확 바뀝니다.
이게 위상이 빵으로 가고 이게 순수하게 다 8옵으로 하는 그런 더미 저항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피던스 커브를 할 때 우 하고 임피던스 커브가 나오죠. 그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다 거짓말 임피던스 커브입니다. 우리가 음향기기를 측정을 하면서 제일 크게 놓치는 것들은 모든 걸 다 사인파로 재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걔가 사인파로가 신호가 다 사인파인가요? 모든 신호를 사인파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리 애널리시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분석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스피커가 있습니다. 내가 사인파로 넣었을 때 구동하는 거하고 사각파로 넣었을 때 구동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동적인 특성을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얘를 갖다가 사각파를 넣고 있잖아요. 측정을 했을 때 임피던스는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각파가 팍 들어가면 전류를 4배 당겨서 더 출력이 4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앰프는. 그래서 뭔가가 퍽 치면 있잖아요. 전류 훅 당겨가는 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W로 설계하고 스피커가 100W짜리라고 한다고 하면 갑자기 400W로 전류를 4배 당겨가는 거니까 앰프는 오버크런트에 다 걸려버려요. 순간적으로. 쑥 당겨가니까.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실제 세계예요. 그 다음에는 또 과학자들이 생긴 재밌는 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더미 부활했을 때는 전류가 요만큼밖에 안 필요했어요. 요만큼. 근데 이걸 갖다가 퍽 이런 식으로 내주니까 툭툭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게 딱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이 당겨가죠. 그러면 앰프 2배 정도 하면 되겠네. 100W 같으면 나는 200W 앰프를 달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쑥 가다가 팍 이렇게 쑥 이렇게 가본 거야. 이런 식으로 넣어본 거야. 우 가다 팍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몇 배가 당겨갑니까? 이거보다 이게 8배까지 당겨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앰프가 또 프로텍션이 탁 걸려요.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세계인데 이 앰프 세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점선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급작스럽게 큰 소리가 확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 소리가 순간적으로 더러워진다. 킥베이스 텅 칠 때 소리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나중에 사인파로 가지고 THD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 이게 뭐야? 내 들을 때는 좀 더러웠는데 또 쿡 치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또 재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피커가 실제로 8옴짜리 가정용 스피커지만 4옴, 2옴, 1옴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1옴까지 땡겨가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리고 위상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60도까지 다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좋은 앰프는 그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약간 출력이 좀 약간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플랫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앰프도 사실 있어. 어떤 스피커가 몰리더라도 나는 다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앰프가 있다니까요. 근데 요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허망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F0 부분이 팍 하면 발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앰프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 문제 없죠. 이 두 개는.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샀는데 여기서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지. 지금. 이해가십니까? 제가 똑같은 조건의 새 앰프를 이번에 무슨 과제를 하면서 측정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거 없어진 거 있죠. 이게 뭘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기서는 갑자기 프로텍터가 탁 걸리는 거예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오버크런트 프로텍션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출력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8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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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옴, 4옴, 4옴. 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만 본다고 하면 이 세 개는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더미 정을 하면 8옴, 4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거는 엄청 좋은 소리, 이거는 완전 개쓰레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벤치마크 비디오인데 어쨌든 8옴, 4옴, 2옴까지 굉장히 훌륭하고 있죠. 이거는 있어요. 이제 1옴에서는 얘가 약간 좀 버거운 거예요. 충분히 전류를 못 뻗어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라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똑같은 가격을 주고 있잖아요. 국내 뭐 대기업이 샀는데
뭘 사겠어? 당연히 1번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세 개를 똑같은 두 개랑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제 DAP하고 파워앰프 측정 분석에 대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연을 도와줄 이제 조교님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할 건데요. 측정 분석 이제 결선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장비 쪽으로 이제 화면을 옮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앰플이 잘 때 이런 덤이 부하를 쟀다라는 거죠. 요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출력을 되려면 부하를 연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액티브 로드 박스라는 걸 아까 있잖아요. 이게 다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8옴, 4옴, 염이름도 바꿔주고 커패시티브, 인덕티브 30도, 커패시티브 60도, 인덕티브 60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빠졌는데 디지털, 이건 디지털 앰프가 아니구나. 지금 이건 아날로그 앰프죠. 아날로그 앰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디지털 앰프를 측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디지털 앰프 필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출력을 있잖아요. 바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디지털 앰프가 정확한 어원은 있잖아요. 스위칭 모드 파워 앰프입니다. 스위칭 모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있잖아요. 이 그 AC를 DC로 바꿔줄 때 보면 옛날에 이만 시커먼 거 요만한 게 있고, 벽에 탁 붙이려면 무거워서 툭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컸었다고요? 이거는 트랜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위칭, SMPS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작아지고요. 쪼매나죠,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 노트북 이런 거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거 SMPS 다 쓰거든요. 거기에는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앰프도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왜 스위칭을 하느냐? 고속 스위칭을 하느냐? 그러면 효율이 엄청 좋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이 엄청 적게 발생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개쓰레기 같은 거예요. 디지털 앰프가. 왜냐 그러면 엄청나게 고속으로 스위칭 하는데, 요게 이제 어디쯤 하냐고 하면 보통 한 400km, 500km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서 고속으로 스위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양이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1kg 톤 내주잖아요. 그렇죠? 1kg 1V 들어오잖아요. 그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만약에 장비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장비로 들어가면 장비는 위로 열어줬다고 하면 장비는 어쨌든 지금 400kg, 500kg 막 들어오고 있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는 나중에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죽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앰프 디지털 앰프 쓰고 있을 텐데, 그러면 아무 우리 듣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20kg까지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0kg를 듣는 동물들은 옆에 못 살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앰프나 뭐 디지털 이런 뭐 스위칭 이런 개념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살자고 있잖아요.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높은 주파수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앰프라는 것도 일종의 작은 AM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기계를 넣을 때는, 그래서 이게 요거 여기에 바로 디지털 스위칭 노이즈를 없애주는 디지털 필터입니다. 이걸 반드시 거쳐서 장비 입력으로 넣어야 돼요. 여기는 빠졌는데 파워앰프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DAP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가 시그널을 내주고 지가 받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가 시그널을 넣어줘. 앰프에다가 입력 넣어주고 이 출력 받고, 이게 하나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장비 입장에서는 내가 내주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스타트하면 스타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DAP는 이게 안 돼. DAP는 입력 단자가 없잖아. 이 골 때리는 거 이게. 내가 얘를 제어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테스트 시그널을 여기 DAP에다가 녹음을 시켜서 넣어놨다가, 웨이브 파일링트로 넣어놨다가,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처음에 보면 뭘 재잖아요. 그럼 내가 삐 하고 뭔가를 내줘요. 이게 서로 정리된 시그널이에요. 삐 하고 내주면, 그러면 갑자기 1kHz 통을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1kHz 통이 딱 삐 하고 들어오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대기하고 있을게. 그러면 B가 탁 꺼지잖아요.
그러면 정해놓는 거야. B가 꺼지고 나서 1초 뒤부터 내가 시그널을 쌀 테니까 1초 되기 전에 이제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8초 되면 제가 딱 연다고, 야, 들어와! 그러면 제가 이제 우익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끊는 거죠. 그렇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한 엄밀하게 보면 100% 정확한 의미로서 측정은 안 돼요. 하지만 현실에는 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갖다 우리가 오픈루프라 그래요. 왜? 여기가 끊겨 있잖아. 얘가 일종의, 야, 나 간다! 좀 이따가 서로 약속을 해놨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측정해! 예! 그러면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오픈루프 테스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스튜디오 오일님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이거 옮겨주세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이거 옮겨. 같이. 왜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죠? 너무 어려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관심 있으면. 이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스피커도 엄청 어렵게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미천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고, 내가 이쪽을, 선생님은 앰프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한 80%, 90% 이해할 수 있죠? 자기는 몇 프로? 졸려? 1? 근데 이 동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막 치솔라야지고 뭐 이게 삼성이 쓰레기 뭐 어쩌고 뭐 아이폰이 뭐 어떠니 뭐 LG가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장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훈련된 귀를 가진 사람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아니, 네. 실현을 열심히 듣고 실제 악기 소리를 계속 접한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종합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음향기기만큼은 사실 좀 약간 그렇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숫자 싸움으로 들어왔거든요. 사람은 JND라 그래가지고 Just Noticeable Difference를 이미 한 100 정도에서 이미 끝나는데 이 기계로 숫자 싸움을 하니까 너는 110이야 나는 120이야 나는 130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20km까지 못 듣는데 나는 50km까지 나와 60km 나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km까지만이라도 잘 내주는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계속 상서 세계는 나는 40, 나는 50, 나는 60, 나 헤드폰은 100km까지 나오거든. 뭐 고양이한테 들려줄 일 있습니까? 그럼 좀 다른 얘기인데요. 20km 이상의 수능은 못 들어요. 그런데 마스터링 고음질 음원들이 나오는데 20km에서 잘랐을 때와 그건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이 그걸 섞었을 때 느낌은 확실히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필터링에 관련된 필터링을 할 때 우리는 매그니튜드만 보잖아요. 그 페이즈가 굉장히 다릅니다. 페이즈 특성이. 그래서 녹음을 할 때 AD단에서는 굉장히 샘플 레이트를 갖다가 놓게 합니다. 192, 24까지. 왜냐?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10km 정도 했을 때 페이즈가 확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와일드 밴드로 해가지고 녹음을 했다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서 하면 소리가 똑같은 예를 들면 441로 돼 있는 건데도 완전히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대표님 대표님 얘기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벤치마크 미디어 HB2 아날로그 파워 앰프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파워 큐브를 가져와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미 로드로 원래는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앰프가 내준 출력에 비해서 더미 로드가 받아주질 못해서 이제 왜곡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오늘은 그냥 무구화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 큐브 응답을 봤을 때 이게 2옴까지 이제 안전적으로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장비가 지금 2옴이라고 와트를 했을 때 지금 이게 몇 와트가 나오는지 그렇게 계산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입력 전압을 이제 dBu로 해가지고 최대 22dBu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모든 출력은 다 22dBu로
넣고 있습니다. 그 아까 강의 자료에는 스테레오 그 측정치를 게시를 했는데요.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로 쓰고 출력을 2배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브릿지 모드란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브릿지 모드를 기반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대 출력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22dB를 제너레이팅 해주면은 현재 1600, 그러니까 1.6kW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팅 꺼주고 이쪽에 가서 이제 출력을 껐을 때, 그리고 아까 시그널 패스에서 보여준 그 여기 엘리틱스 이제 하이패스 필터 로패스 20회에서 20kHz까지 이렇게 대역 제한을 했을 때 여기서 대략 볼트로 봤을 때 13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류 노이즈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NR인데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그런 이제 신호대 잡음비를 볼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22dB 신호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측정을 반복해서 134dB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같이 20에서 20kHz로 넣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A-웨이팅 필터를 걸어서 이제 사람의 청감에 맞도록 그렇게 보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22dB 최대 출력과 그에서 마이너스 60dB 뺀 두 가지 신호를 측정을 하고요. 997kHz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CR2K 필터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노이즈 게이트 같은 기능이 없다면은 SNR보다 한 4dB, 3, 4dB 낮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A 웨이팅으로 바꿨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네, 여기 A 웨이팅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134. B 웨이팅 아닙니까 지금? 그렇군요. 134, 5 거의 비슷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이 CCR 2K로 다이나믹 기하량을 돼 있어서. 네, 그 다음에 THDN을 잴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프리시전 APX55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도메인과 디지털 도메인을 동시에 사용해서 쓰는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DEC만으로 측정을 하면은 이 앰프 자체의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왜곡률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아날라이저를 켜가지고 THD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끄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끄고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 앰프의 스펙시트보다 좀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15dB쯤 나오고요. 이제 이 앰프가 원래 118 정도를 보장을 하는데 여기 가서 그 하이 퍼포먼스 아날라이저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THD 가면은 이제 115에서 118dB, 3dB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FFT, 그러니까 프리에번 변환이라는 그런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요. 굉장히 여기 이제 배음 2차 왜곡, 그냥 3차 왜곡, 3차 배음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IMDA는 이제 60Hz와 7kHz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값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0dB로 상당히 좋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다 100이 넘죠. 여러분들 다른 기본 절대 이렇게 넘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게 얼마짜리 앰프예요?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는 이 4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실제로 앰프들은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쁜 성능을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짱인데 학생들은 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 조그만 키에 1600W 나온다는 게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두 가지 톤만 들어갔는데 굉장히 작지만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이 톤의 상호 변조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들이 조그맣지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을 볼 건데요.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역폭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그널 패스를 사용해서 이제 볼 겁니다. 예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건은 같은데요. 이제 하이패스가 20에서 20kHz까지가 아니고 DC에서 그러니까 여기 500kHz 이제 그 샘플링 내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dB를 넣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최출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최출력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Hz부터 이제 100kHz까지 측정을 할 거고요. 이제 100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50kHz까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그 사인 수입이 아니고 스텝드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그렇게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주파수일수록 이제 한 주파수를 재생하는 그런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고주파로 갈수록 더 측정이 빨라질 겁니다. 지금 6Hz, 7Hz를 재고 있고요. 지금 옆에 이렇게 주파수 범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주파수를 잴 때 5번, 6번 이렇게 한 10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1Hz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 주기가 1초니까 10초가 걸릴 거잖아요. 똑같은 10번이라도 1kHz는 10번이면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1kHz. 0.1초 만에 나오겠죠? 100분의 1초가 나오겠죠? 10번 반복해 봤죠. 왜냐하면 한 주기가 1000분의 1초밖에 안 되니까. 10번 해봤자 1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고주파로 가면 확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죠, 속도가. 거의 평탄하게 나오죠? 가자. 지금 얼마 지나고 있습니까? 5K에서 7K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대역을 넘어졌어요. 이제는 개가 듣는 대역을 지나서 고양이 듣는 대역을 지나고 있어요. 이쪽에 쓰러지죠. 네, 여기까지 대역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RMS 레벨로 보면은 이쪽에 아까 봤던 56V를 이제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확대를 크게 하면 더 크게. 56점. 출력이 거의 없죠. 굉장히 좋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X 스케일을 이제 랩트를 이제 이거 아니구나. 롤리티언이 맞는데.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1dB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스케일을 보면은 여기 최대 1dB, 이제 최대 마이너스 1dB인데 거의 출렁임이 없이 이제 50kHz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쪽 필터 특성이 안 좋으면요, 이게 네, 이제 이걸로 파워앰프 측정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P 측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까 그 SNPS 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필터 지금 거신 건데 이게 음악을 감상하거나 할 때도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디지털 앰프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이제 그 2차 필터를,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있잖아요. 왜? 이 스위치 노이즈를 없애주기 위해서 2차 LC 필터를 걸어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뭐 400kHz에서 500kHz 생기는 이걸 갖다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줄여놓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LC 필터는 그렇게 좋은 필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LCR 필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80까지 줄이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안에 소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그게 못 듣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앰프에서는 보통 한 2차 전구 필터밖에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앰프가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고 하면 실제 그 필터 이거 설계를 스피커를 걸잖아요. 스피커를 걸면 스피커 부하가 예를 들면 아까 4옴하고 8옴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때는 LC 필터가 어쨌든 걸려가지고 스피커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특정 주파수에서는 스피커가 갑자기 위상이 갖고 막 60도, 80도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는 L 성분도 있고요. C 성분도 있고 R 성분도 있고 그렇게 공진회로가 하나가 있고요. 옆에 R하고 또 L이 또 직렬 RL 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 코일 콘덴서가 있는 이런 특징인 건데 너트든 주파수가 되면 이게 갑자기 C가 도미넌트하게 보이다가 L이 도미넌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LC 필터에 L하고 이쪽에 C하고 서로 발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피커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게 특수한 음악을 갖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F0가 예를 들면 90Hz다 그러면 80Hz 시그널 확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피커하고 아까 LC 필터가 이거 발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전류를 갑자기 확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팍 이렇게 씁니다.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오버커런트 탁 걸린다고. 근데 내가 앰프를 설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그 스피커를 L로도 끌어보고 R도 끌어보고 C로도 끌어보고 하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바뀔 때 주파수별로 해가 측정해가지고 그게 모든 게 문제없이 아까 파워 큐브를 다 끌어바꿔가지고 문제없이 해가지고 앰프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파워 큐브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좀 나이 드시면 6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항을 안 걸고 있잖아요. 커피스티브도 한번 걸어본대요. 발진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L도 한번 걸어본대요. 스피커 대신에. 코일도 걸어봐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발진 일으키는지.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스피커는 코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L 성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L로도 발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이. 근데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냅니다. 놀랍게도. 왜냐? 그걸 잡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게 잡아주면 SNL은 나빠지고 THD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뭐 필터를 더 달아줘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걸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일으킵니다. 어느 순간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앰프 설계하는 사람들만의 갖고 있는 어떤 비밀인 거죠. 비밀. 영업 비밀. 거기까지 안 보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그 플래뉴 L 그 DAP 측정을 할 건데요. 아까와는 달리 이제 이 아웃풋 같은 경우는 지금 익스터널, 그러니까 논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제 모든 출력은 여기 플래뉴 L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각각 그 측정을 할 때마다 DAP에서 음악 신호를 재생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애 출력으로 헤드폰 모드를 통해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애 출력인데요. 최애 출력으로 지금 2V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끄고 그 잔류 노이즈 파형을 재생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AWTM 걸어주면은 거의 1마이크로볼트, 거의 나노볼트에 근접하는 굉장히 낮은 잔류 노이즈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1마이크로볼트는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까 이 기계가 얼마냐 그러면 0.7마이크로볼트입니다. 이 잔류 노이즈가 있어요. 세상에 제일 훌륭한 계측기계도 0.7마이크로볼트거든요. 근데 0.7마이크로볼트 가지고 지금 1마이크로볼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거의 지금 계측기계 수준까지 넘어졌어요. 좀 있으면 더 못 짤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똘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L 맞는 데가 한국 기업인가요? 네, 코엄 플랜입니다. 밖에 나감이 있고요. 역시. 그 다음에 이제 SNR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A-웨이팅 필터를 통해서 잘 거고요. 제 음원 파일을 먼저 재생시키고 이제 얘하고 이제 시간축 동기화가 되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픈루프 측정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반복 측정을 해줘야지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R이 126dB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 DAP가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CCR2K를 사용할 거고요. 그 파형 자체도 그 마이너스 60Hz, 60dB 파형이 있는 음향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6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풀스케일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SNR보다 이제 한 3에서 4dB 낮은 값이 나오는 걸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게이트가 없는 장비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험을요 장비가 돼주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에다가 다양한 시그널 넣어놨어요. 특정한 시그널 넣어놨고 플레이 주는 거 선택해주고 SNR 측정 파일 재생 딱 눌러주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두 개 연결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THD 측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0dB, 107에서 110dB쯤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 활성화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그 하이 퍼포먼스 아날라이저를 켜주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예, 한 조금 더 좋아지는 예, 108, 110 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MD를 측정을 할 겁니다. IMD 같은 경우도 THD가 큰 차이가 없는 이제 103에서 106dB 사이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앰프에선 크로스토크를 못 쟀는데 원 채널이어서 크로스토크를 못 쟀는데 이제 이 D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신호를 넣었을 때 이제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제 왼쪽 대비 그 데시벨을 이제 데시벨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120dB. 그다음에 오른쪽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9dB. 크로스토크도 굉장히 훌륭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60 이상만 넘으면 음질이 아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숫자 싸움입니다. 보통 폰은 어떻게 나오죠? 한 40dB에서 60dB 사이로 나옵니다. 굉장히 40은 좀 심하고 60 이상만 나오면 그러니까 그폰 만드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통신 쪽에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뭐죠? 예, 아까 그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DA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32옴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Y 케이블을 사용해서 병렬로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을 연결한 거를 모사해주는 그런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음향 성능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2옴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성능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는 아직까지도 이어폰은 32옴이 표준입니다. 보통 부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곡률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무부하와는 달리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출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왜곡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부하를 연결했을 때 몇 볼트까지 혹은 몇 와트까지 내줄 수 있는지가 그 앰프와 DAP의 성능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보기 어려운데 잠시만 이거 벤치 모드로 바꿔서 벤치 모드로 바꾸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부하 측정할 때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플래닝 아래에서 이제 헤드폰 모드로 69단계인데요. 이거를 점점 높여서 이제 여기가 지금 몇 미리볼트 혹은 몇 볼트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제 최대 출력을 보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곡률을 표시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주파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조금씩 출력을 높여보겠습니다. 여전히 왜곡률이 마이너스 104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점점 출력을 높여보면은 보통 DAP 굉장히 비싼 DAP도 한 여기 600mV쯤에서 이제 왜곡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레니어 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DAP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1.22V에서도 문제가 없고 자꾸 신호가 꺼지네요. 1.5V 또 문제가 없고 1.6V, 1.7V, 1.8V가 돼서야 거의 최대 출력인 2.1V에 가까운 1.8V가 돼서야 이제 전류 제한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THD가 바로 한 칸 전이 1.7V일 때는 마이너스 102dB인데 이제 한 칸만 올렸을 때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 다 왜곡이고요. 이거는 전류 노이즈의 결과로 지금 THD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32옴을 연결했을 때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 출력은 이제 1.7V. 그러니까 이 플래니오 기준으로는 140볼륨 중에서 137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하의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더 올라간다거나 더 낮아진다거나 하면은 이 최출력 값에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세상까지 시간이 된다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런 측정을 있잖아요. 에피 장비들이 스폰서를 받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LG, 삼성, 그 외 중소기업들도 서로 저희들은 스폰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기계가 들어오면 아이폰마다 다 올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음향기기 회사들이 이런 좋은 이런 플레이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막 까니까. 우리가 까면 다 까거든요. 쓰레기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막 쓰레기래, 이제. 그래서, LG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을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근데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측정한 거 있냐고, 그럼 잘 만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LG 삼성전자 엔지니어들도 저 연구실 선후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애들이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악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뿐이다. 적어도 측정 데이터만큼은, 제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걸 좀 들어먹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지만,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음향기기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돈 받고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장비를 스폰서를 받고 이 비싼 장비를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잰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블로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잖아요. 장비 한번 측정해 오고 싶다고 하면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근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돈을 받아요. 하지만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측정해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유튜버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뒤부터. 오늘 주제랑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파워 케이블 있잖아요. 파워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파워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그 다음에 스파이크, 그 다음에 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안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기기는 다 영향을 미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 하냐고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내가 파워 케이블 이렇게 좋은 거 쓰면 확실하게 좋은 특성이 나오고, 왜냐 그러면 전기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출력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듣고, 아까도 있잖아요. SNR이 좋으면 좋죠. 근데 내가 시청실이 그 옆에 조용하게 있으면 조용한 소리가 나는 게 옆에 차 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길 옆에 사는 집이라 그러면 SNR이 좋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자신의 환경에 맞게끔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워 케이블 다 바뀌고요. 스피커 케이블 다 바뀝니다. 디지털 케이블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아날로그 케이블 있고요. 트위스트 페어, 스타커드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바뀌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얼마만큼 바뀌냐는 말은 과연 거기에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소리는 모든 게 체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음원에서부터 케이블, 전원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빠지면 아무리 삼다수 좋은 물을 붓더라도 하나만 썩으면 상급수 바뀌거든요. 다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특정 부분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은 과연 좋을까?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거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런 뭐 플랜이나 이런 분들 만드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앰플 이런 것들 막 저기까지 나오는데 엄청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저게 아까 보니까 막 마이너스 100 나오고 130 나오고 하지 저거 만들려면 있잖아요. 피똥 쌉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만들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나는 현재 과연 이거보다 더 좋은 플레이어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 좋은 스펙의 그런 기술들이 스마트폰까지 적용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의 DAP랑 유사합니다. 거의 지금 뭐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로스토크 내는 것들이 몇 점에서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음향기기 DAP라고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이미 넘칠 정도로 저는 스마트폰도 좋다고 봅니다. 굳이 DAP까지 저는 안 넘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 네. 아까 그 측정 결과를 혹시 오픈해 놓으신 거 없나요? 네. 그거, 앰프는 푸에가 잡지? 몇 으로 했죠? 그 웹페이지 소리백닷컴 예, 웹페이지 소리맥닷컴에 보면 그 측정 결과 다 올려놨고요. 지금 푸에가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제 음향기기들,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일들을 지금 스튜디오 올 친구랑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장비를 써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푸에 뭐요? 푸에가라고 프리미엄 헤드폰 가이드. 지금 아까 잡지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이어폰, 헤드폰도 계속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올릴 생각입니다.